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은 9단은 지각변동과 판구조론 하는 단원입니다. 기말고사 단원이죠. 6단은 식물의 영양, 9단은 판구조론과 지각변동과 판구조론, 10단은 전기. 이 부분이 우리 기말고사 단원입니다. 그리고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게요. 9단원의 순서는 오른쪽 왼쪽이 약간 차이가 있죠. 이 왼쪽 부분은 우리 교과서의 단위예요. 교과서 단위는 대륙이동, 지각내부, 판이동, 판과 화산, 조산운동, 조류운동, 지구의 과거, 지각변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제가 수업하는 분량인데요. 대륙이동, 지금도 많습니다. 이 순서대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순서 일치하진 않아요. 교과서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먼저 대륙 이동부터 하겠습니다. 대륙 이동의 가장 출발점은 지도상에서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땅 모양이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걸 지도를 뜯어가지고 가위질을 해서 붙이면 아주 잘 들어맞아요. 거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힌트는 거기에서 얻은 거고요. 이걸 과학학설로, 과학의 이론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했던 사람은 기상학자입니다. 알프레드 데게너 하는 사람이에요. 독일의 기상학자가 출발했죠. 이 사람의 생각은 좀 지질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땅 조각이 움직일 수 있다. 땅이 쪼개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은 땅이 쪼개진다는 걸 상상도 안 했어요. 그런 건 불가능해요. 정통과학에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정통 지질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엉뚱한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이 사람이. 대륙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증거를 많이 찾았고 여러 가지 증거도 찾고 많이 찾아요. 근데 실패한 게 하나 있죠. 그럼 대륙을 이동시킨 힘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 사람은 아직 대답을 못했죠. 즉 대륙을 이동시킨 근원적인 힘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물론 이 사람은 대답을 못한 게 아니에요. 대륙 이동에 찬성했던 지질학자들도 이게 힘이 뭔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참 이 대양난감이죠. 그리고 그 사람 알프레드 데게너가 얘기했던 화석 증거를 한번 찾아보면 증거에 여기가 그 사람이 찾은 거 식물 화석이 모든 대륙에 다 나타납니다. 같은 지층, 같은 시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3억 년 전 빙하 흔적이 모든 대륙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고생대 말에 빙하가 있어요. 고생대 중간쯤에 빙하가 있는데 그 빙하가 전 대륙에 다 나타납니다. 지금은 전혀 빙하가 없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도 빙하가 나타나고 인도 대륙에도 빙하가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설명해 주시려면 대륙이 한적, 고생대 때는 남극 근처로 모여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데게너가 찾았던 화석 분포라든가 빙하 흔적 이걸 지도에 나타났고 그리고 모든 대륙이 한 덩어리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쪽에 있는 게 뭐라 그러죠? 이쪽에 이 대륙을 판달라스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현재 이 태평양이고요. 여기 있는 큰 대륙이 이게 테티스입니다. 요 대륙이 테티스가 나고요. 그리고 이 남쪽에 빙하 흔적이 있다 그랬죠 제가. 어디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 대륙 쪽에 빙하 흔적이 있었던 이유는 빙하가 어디서 발달되어 왔다고요? 남극 대륙 쪽에서 발달되어 와서 덮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청색, 이런 모든 점들은 까만색 이런 모든 점들은 데게너가 또는 그 후세 과학자들이 찾았던 화석산 증거입니다. 전부 비슷하다. 모으면 전부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비슷비슷한 지역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죠. 근데 인정을 받았나요? 못 받았다 그랬어요? 못 받았다 그랬죠. 이유는 힘이 없다. 이동시킨 힘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몰랐고요. 데게너가 뒤에 나왔을 때 굉장히 화석이에요. 다 붙어있어요. 메갈로도루스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악어와 비슷한 이거 고생대 대륙이고요. 이게 글리소프터리스 이것들은 파충류 조상 되고요. 이거는 도롱뇽 되는데 이것들이 모여있을 때 이런 지형이 된다는 거죠. 모아놓고 보면 전부 역동되는 얘기죠. 근데 이게 흩어져 있다면 설명이 아주 힘든 내용이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대륙이고 이게 남극이에요. 여기 있는 거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자,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뭐냐 그랬을 때 영국의 지질학자죠. 아서 홈즈라는 사람이 멘틀이 대류할 것이다 라는 이 멘틀 대류설이에요. 멘틀이 대류한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학설로 제시했던 게 멘틀 대류예요. 멘틀이 대류하면 대류 이동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게 멘틀 대류설이에요. 현재는 맞으니까 멘틀 대류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홈즈가 생각했던 게 아니고 이거는 지구 후대 과학자들이 밝혀낸 멘틀 대류예요. 가장 가운데 뜨거운 핵이 있고요. 핵이 있습니다. 핵의 온도는 한 6,000도 이상 되는 굉장한 고온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뜨겁다 보니까 핵이 뜨겁다 보니까 핵 바깥에 있는 이 멘틀의 아래쪽은 뜨겁다는 얘기죠. 6,000도 되니까 여기는 뜨겁고요. 상부 멘틀 여기는 지각은 뭐 온도가 수백 배예요. 여기는 수천 도죠.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차가워요. 그럼 뜨거운 물질이 물이 끓을 때 대류하듯이 대류할 것이다 생각했던 게 멘틀 대류예요. 이 멘틀 대류가 한꺼번에 올라오면 지각이 안정이 안 돼요. 지각이 다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그러면 멘틀이 한쪽으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대류를 하려면 한쪽으로 오는 게 제일 안정합니다. 물론 지구 역사에서 멘틀이 밑에 있는 하부 멘틀이 한꺼번에 융기한 적도 있어요. 한꺼번에 융기했을 때 시베리아에서 한꺼번에 융기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때 뭐 지구가 재앙이라고 지구 생물이 약 한 95% 이상이 멸종해버렸어요. 엄청난 뭐 가스, 화산재, 분진들이 지구 대기로 방출되니까 그 녀석들이 지구 환경을 바꾸죠. 자, 한쪽으로 올라오면 올라와서 이동해 갈 때 그리고 가라앉고 이쪽 이동해야도 가라앉죠. 가라앉는 부분은 해구라고 하고요. 올라오는 부분은 열점 또는 해령 그러죠. 파스파. 이렇게 멘틀이 대류할 것이다 라고 했던 거죠. 올라갔다가 플룸이라고 해요. 열덩어리, 플룸이 슈퍼플룸을 했던 열덩어리들이 올라와서 지각을 뚫고 올라올 수도 있다. 열점, 파스파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파스팟이 없고요. 지구에는 파스팟이 몇 군데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8점, 마그마 밑에 있는 멘틀이고요. 하와이 있습니다. 이 판은 열점은 가만히 정리되어 있어요. 여기 판이 움직이면 하와이 섬들이 만들어지고 이 앞에도 많은 섬들이 있어요. 임페리얼 제도 그래서 제국의 섬이 있는데 더불어 바다 밑에 있습니다. 육지에도 멘틀이 있어요. 이거는 콩고에 있어요. 니라공고 하는 육지의 열점이에요.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용암이 부글부글 끓어서 솟아 올라와요. 폭발하지는 않아요. 화산섬이라든가 터지거나 갑자기 연결을 토해내지는 않고 계속 열점이 돼가지고 튀어오릅니다. 육지 멘틀. 이 부분을 이제 확대를 하면 이런 거예요. 니라공고 굉장합니다. 유명한 영화의 배경이 됐던 데인데요. 쓰레기처럼 탁 좋을 것 같아요. 쓰레기 집어넣으면 금방 타버리니까. 이것도 육지의 열점이에요. 육지의 열점은 여기 말고는 몇 군데 더 있어요. 이런 곳이 빨간 점 찍어놓은 곳이 전부 육지의 열점이에요. 열점이에요. 지구에 있는 열점인데요. 특이하게 대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에 있어요. 그래서 이 본의 아니게 참 좋아요. 근데 몇 군데가 그랬어요. 니라공고 어디냐면 여기가 니라공고예요. 아까 봤던 좀 전에 봤던 거. 미국에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있는데 간헐천 그래가지고 100m 이상의 뭐가 나오죠. 뜨거운 물줄기 뿜어져 나오는 여기가 뭐냐면 열점이에요. 하와이에서는 아주 유명한 열점이에요. 여기서 뭐가 솟아올라냐면 플룸이라고 그러죠. 멘틀의 뜨거운 부분이 상승을 해요. 또 많이 빠져나온 데는 어디냐 그러면 이 해령이에요. 빨간산 점들. 여기에서는 마그마. 그래도 괜찮고 멘틀 물질이 계속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러면서 멘틀 융기가 일어난다. 홈즈가 살았을 때는 이렇게 멘틀이 대류한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냥 그 홈즈는 자기 생각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베게너가 살았을 때 이런 학설이 있었으면 베게너는 실망하지 않고 죽었겠죠. 하지만 모르고 그냥 실망한 상태에서 죽었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인정받는 게 참 힘든다는 걸 보고 싶고요. 물론 홈즈가 멘틀이 대류합니다 그래가지고 전 지구 학자들이 다 박수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는 현재까지 밝혀진 걸 정리해서 그랬던 거예요. 홈즈는 1930년대 사람이거든요. 30년대에는 멘틀 대류를 확인할 길도 없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에 전쟁했고요. 세계대전, 2차 대전, 그래가지고 한 7, 8년 동안 계속 전쟁했죠. 전쟁하면서 바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돼요. 잠수함하고 해전을 열심히 치르다 보니까 바다에서 많이 되고요. 그리고 바다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음향측심법이라는 게 개발이 돼요. 음향측심법이라는 건 소리를 보내내보내가지고 바닷속의 깊이를 재는 거예요. 그게 되면서 뭐가 나오냐면 바닷속에 있는 지형도가 완성이 돼요. 음향측심법이에요. 그전에는 연측법이라고 해가지고 납덩어리에다가 줄을 맸어요. 납덩어리에 줄을 매가지고 바다에다 집어 던지면 그게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미터를 풀려나갔나?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바다의 깊이를 쟀어요. 그래서 그걸 무슨 법이라면 연측법이라고 해요. 연측법은 전 지구를 재기 참 힘듭니다. 근데 음향측심법은 좋아요. 소리는 바닷물 속에서 일정한 속도로 전달이 되니까 몇 초만 갔느냐, 몇 초 만에 그 소리가 돌아왔느냐는 재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2차 대전 때 개발이 돼요. 그리고 덕분에 해양 지각이 다 완성이 되고요. 그다음 또 뭐 하냐 그러면 해양 조사선이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등장합니다. 챌린저 잠시 뒤에 보여줄게요. 근데 그 조사선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각의 해저 지각의 나이가 좀 어려요. 좀 어린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어려요. 지구에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실만 해도 최소한 수억 년이에요. 이 땅의 나이가. 근데 바닷속에 들어가면 수억 년 된 바다 나이가 없어요. 뭐 기껏 해봐야 5, 600만 년, 또 많으면 한 1000만 년 단위지. 1억 년 넘어가는 거는 아주 드물어요. 그럼 이걸 누군가는 설명을 해줘야 되죠. 누군가는 설명해줘야 되고요. 이 해양 조사선을 가지고 바닷속의 암석들의 뿜어내는 열량을 조사하면 열량이 다 달라요. 바다 가장 가운데가 열량이 적을 거라 생각하는데 가장 가운데가 열량이 제일 많고요.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열량이 제일 적어요. 대륙 주변이 열이 제일 적고 바다 가운데가 제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간단해지죠. 어떻게 된다고요? 해양대가 점점점 넓어졌다. 멘틀이 해양 바닷속에서 나와가지고 바닷물을 만나서 굳어지고 그게 다시 해양 지각을 형성하고 그게 다시 나오니까 밀려가고 이런 개념들이 완성돼가요. 50년대, 60년대. 그거 한 개씩 보도록 할게요. 아까 조사선이 있다 했죠? 해양 조사선, 챌린저예요. 저기 높아져 있는 탑이, 높이서 있는 탑이 구멍 뚫린 드릴이에요. 한 10,000톤쯤 되는 데고요. 아주 유명한 데요. 뭐 전 세계 바다는 이미 다 뚫었을 거예요. 다니면서. 그냥 뚫어가지고. 해저를 측정하면 이런 모양이 돼요. 좀 많죠.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해양 지각이 이렇게 병합이 있고요. 그 밑에 멘틀이 있고요. 멘틀에서는 갑자기 멘틀 컨벡션으로 멘틀이 이렇게 융기를 해요. 그러면 컨벡션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양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이쪽이 어떻게 된다고? 탁 하고 깨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양쪽이 이렇게 밀려나면 새로운 멘틀이 올라와서 채운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개념이죠. 제일 첫 번째 그림은 있는데 올라오니까 탁 쪼개지고 그 빈막을 마그마가 채우고 다시 식으면 딱딱해지죠. 그 밑에서 다시 올라오니까 탁 쪼개지고 그럼 어떤 모양이네. 가장 뜨거운 암석은 여기 있고요. 가장 차가운 암석은 바깥에 있죠. 가장 젊은 암석은 여기에 있고요. 가장 나이 든 암석은 이쪽에 있죠.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칭적으로 되어 있겠죠. 양쪽에 한 선을 기준으로 포개질 수 있다. 이 개념이 해저 확장설이에요. 이 개념이 해저 확장설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베게너가 얘기했던 대륙 이동, 그 다음 뭐가 있었죠? 멘틀 대륙 해저 확장설을 다 합쳐서 큰 틀로 생각하자가 판구조론이에요. 판구조론은 1980년대에 완성이 됐지만 시작은 1910년대에 시작이에요. 완성되기까지 이게 한 70년 동안 과학자들이 조사를 한 거죠. 굉장히 아주 유용한 학설이고요. 아직까지 지구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학설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학설은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찾아내야 돼요. 그 개념을 한번 볼게요. 대륙이동설, 해저 확장설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운동, 지표 변화를 설명하는 과학 이론이에요.
지구는, 그게 왜냐면 지구는 단단한 옆에 땅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판이라고 하자. 플레이트. 이런 말이죠. 플레이트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책상도 위가 넓적한 판이죠. 그것도 플레이트예요. 플레이트. 구성되다는 학성. 플레이트. 판에는 어떤 게 있냐? 이렇게 물으면 대륙판, 해양판이 있고요. 이 대륙판, 해양판의 경계가 발산 경계, 수렴 경계, 보존 경계 이렇게 경계는 세 개로 나눈다. 발산 경계가 뭐냐? 생성되는 판이다. 해구는 뭐냐? 수렴되는 거다. 보존 경계가 뭐냐? 수렴도 아니고 발산도 아니고 생성도 아니고 소멸도 아닌 판을 보존 경계라고 하자. 라고 하는 거죠. 들어가 볼게요. 판이 어떻게 되는지. 발산 경계는 이렇게 생겼다. 마그마가 올라오면 이 부분에 새로운 지각이 생기고 그래서 양쪽을 밀려가고 새로운 지각이 생겼죠. 다시 올라오면 여기 있던 부분은 갈라져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똑같은 경계예요. 이게 생성 경계다. 해양적 확장설에서 했던 해적 확장설에서 했던 해령이 생성 경계다 라고 들어가는 거죠. 수렴 경계는 뭐냐? 이쪽에 있던 대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소멸된다 하는 거죠. 생성됐으면 지구의 크기가 늘어날 수는 없어요. 풍선같이. 늘어나는 데가 있으면 어디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는 풍선이 아니에요. 풍선은 불면 늘어나요. 하지만 지구는 늘어나는 물건이 아니에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구 크기는 똑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각이 늘어났으면 그 늘어난 만큼 어디에서 는가는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수렴 경계, 이건 소멸 경계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 있는 대륙 지각은 해양 지각에 비하면 가볍다. 즉 밀도가 작아요.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이 부딪히면 무거운 녀석이 가라앉습니다. 눌려가지고 가라앉아요. 그리고 해양 지각 위에 있던 얇은 퇴적물들이 물하고 반응을 하면서 새로운 암석을 만들어요. 그게 화강암 지각이라고 했어요, 제가. 단단합니다. 그리고 가볍고요. 그래서 맨틀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대륙 언저리에서 섬이 만들어진다. 호상열도 그러죠. 아시아 대륙 주변에 있는 섬들 대부분 호상열도예요. 쿠릴 열도부터 시작해서 무슨 얘기죠? 알류산 열도, 밑으로 내려오면 일본 열도. 지도책 펴놓고 한번 보세요. 미국 쪽에 있는 건 알류산 열도고요. 러시아 쪽에 있는 건 쿠릴 열도고요. 일본도 열도니까 섬이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대만섬도 섬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필리핀 섬도 섬이고요. 쭉 내려가면 섬 굉장히 많아요. 이 섬들이 전부 파운동 때문에 생긴 거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경계라고요? 수렴 경계. 자, 그럼 이제 만들어 보자. 지구의 판이 몇 개 있는지 이제 한번 보자. 지구는, 지각은 판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판이 몇 개 있느냐? 네, 그림이 이쁘죠? 작은 판들은 무시하고요. 큰 판만 볼게요. 제일 큰 판은요, 태평양판이에요. 태평양판 크게 안 했어요. 그 다음 큰 판은 유럽 아시아판이죠. 이쪽에 있죠. 유럽 아시아판. 이쪽이 연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판은. 우리는 어느 지각이 형성돼요? 유럽 아시아판이죠. 자, 그 다음 판은 무엇입니까? 북아메리카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남아메리카판이 있고요. 아프리카판이 있고요. 여기 쪽에 빠졌죠, 그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 밑에 뭐가 있어요? 남극판이 있어요. 물론 작은 판도 있어요. 나즈카판, 코코스판, 카리브판, 모스코티아판, 아라비아판. 이런 잡다한 판들이 있는데, 그거는 무시하시고요. 지구는 크게 몇 개의 판으로 되어 있다고요? 7개입니다. 세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구는 큰 판 몇 개로 되어 있다고요?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알류산 열도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섬들 집단이 알류산 열도예요. 여기 있는 섬 집단이 알류산 열도예요. 북아메리카 판하고 태평양 판 사이에 생깁니다. 그 다음에 쿠릴 열도는 여기 있는 캄차카 반도 밑으로 해서 일본 쪽으로 생기는 열도가 쿠릴 열도예요. 그리고 여기 일본 열도 있고요. 이쪽에 필리핀 섬이 있고요. 대만 섬 여기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내려오면 전부 섬들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해줬죠. 왜요? 대양판이, 태평양판이 아시아판 밑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녹아서 새로운 암석이 만들어져요. 자, 이게 판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구의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죠. 뭘 설명해요? 뒤에 가면 배울 지진, 화산, 여러 가지 현상이 돼요. 융기, 습곡, 전부로 설명이 다 돼요. 자, 또 다음 볼게요. 아까 제가 열량이 있다 그랬죠. 자, 열량을 지금 측정을 하면 이런 모양이에요. 빨간 거는 가장 쉽게 생각, 빨간 거는 뜨거운 거니까 열량이 많은 데고요. 청색은 뭐겠습니까? 차가우면 청색이겠죠. 그래서 청색은 열량이 적은 것이고, 빨간 부분은 열량이 많은 것이고요. 노란 것은 빨간 것보다 적죠. 연두색은 그보다 좀 더 적고요. 그 청색이 제일 차가워요. 그럼 실제로 나이를 비교하면, 나이라 그래도 돼요. 제일 젊은 놈이 어디에 있습니까? 빨간 게, 열이 많은데 뜨끈뜨끈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고요. 제일 어린 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미국 동해안 지역에 여기 조금 있고요. 요거는 미안합니다. 요거는 뭐라 그래야 되냐? 요거는 생각할 때는 해양 지각을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 동해안의 이 지역은 대륙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빼고요. 필리핀 옆에 있는 이 부분이 바다 나이 지각 중에 제일 나이 많은 부분이 여기예요. 한 2억 살밖에 안 돼요. 1억 5천 년 많이 잡아서 2억 살이에요. 지구의 나이가 처음 시간에 대부분 알 겁니다. 지구의 나이가 몇 억 살이라고 그랬죠? 예, 40억 살이 넘는다고 그랬죠. 40억 살이 넘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되는 암석의 나이는 한 38억 살, 그린랜드에서 발견되는 퇴적암은 약 35억 살 되는 퇴적암들이 또 있어요. 근데 바다에서 발견되는 지각은 몇 억 살이라고요? 2억 살. 지구 바다의 지각이 굉장히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죠. 지구, 육지의 나이에 비하면 이 성격은 굉장히 어린 나이예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 설명해 주는 게 판구조론, 생성경계, 소멸경계. 해양판은 수십 번은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겨우 해면 2억 살밖에 안 되니까 40억 살, 2억 살이니까 20번 이상 해양판은 만들어졌다 없어지고 만들어졌다 없어졌다는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판구조론으로 이것도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그런 건 너무 머릿속에 상상만 하시고요. 여기서는 지각의 나이가 다 다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어린 지각도 있고 많은 지각도 있다. 자, 판이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판은 나이가 어린 놈이 전체적으로 이동 방향이 어디냐? 이 화살표인데요. 제가 자료를 올려놓을게요. 여기서는 잘 안 보이시죠? 판 이동 방향이 대체 어디 쪽입니까? 아시아 대륙 쪽이에요. 아시아 대륙 쪽이에요. 중국 북쪽에 있는 몽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냥 아시아 대륙이라고 해도 돼요. 이쪽에서 보여드려요. 이쪽으로 보여드려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남아프리카 대륙보다는 북미가 먼저 오죠. 그리고 북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이동하는데 심심한 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 거리가 얼마냐면 이게 11,000km쯤 돼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부산항에서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까지 거리로 치면 한 11,000km. 10,000km 잡고요. 1년에 5cm 이동한다고 계산하고요. 그럼 이거 언제 없어집니까? 많이 잡으면 한 2억 년? 작게 잡으면 한 2억 년? 한 2, 3억 년 뒤에는 미국이 어디 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와 있다는 얘기죠. 조금 느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만큼이죠. 나온 패턴이 이만큼. 그럼 상상이 되는 이쪽에 이 부분이 남아메리카는 여기 이렇게 있을 거고 미국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 부분이 뭐가 돼요? 태평양이 없어지고 이 부분이 큰 호수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상상이 안 되는. 이 녀석은 더 밀고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큰 현재 필리핀 동쪽 여기가 뭐가 돼요? 큰 대륙으로 둘러싸인 내륙 호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겠죠. 판과 판의 경계가 이런 게 있다 했죠, 그렇죠? 여기 변환단층, 중앙해령, 해부. 이거는 소멸경계고요, 발산경계고, 이거는 무엇입니까? 변환단층대는 보존경계요. 사진 한 장 더 볼게요. 보존경계는 변환단층대입니다. 이게 변환단층이에요. 미국에 있는 샌 안드레아스 단층대 하는 곳입니다. 지진이 아주 열심히 일어나는 단층대예요. 샌 안드레아스 단층대. 이쪽은 미국판이고요, 이쪽은 태평양판이에요. 서로 판과 판이 밀고 지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움직입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알 거예요. 이쪽이 움직여요. 왜 움직이나 보시면 여기는 강줄기가 하나, 둘, 셋, 넷, 몇 개 안 돼요. 근데 이쪽엔 참 많아요. 강줄기가 굉장히 많아요. 많다는 얘기는 물이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턱 흐를 때 이동해가니까 이쪽에 강줄기가 더 많죠. 자,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대륙이동을 정리하면 대륙이동은 판이고요. 판이에요, 판. 대륙판, 해양판.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대륙판, 해양판. 누가 움직인다고요? 대륙판, 해양판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움직여요? 멘틀이 움직이는 거예요. 멘틀이 움직이는 거예요. 까만 점들, 멘틀이 움직이면 얘들은 따라서 움직여야 되죠. 경계는 올라오는 부분은 생성 경계, 내려가는 부분은 소멸 경계. 뭐가 더 있어요? 뭐가 있죠? 보존 경계. 올라오는 부분은 생성 경계, 내려가는 부분은 침강하는 부분은 소멸 경계. 보존 경계, 변환 단층들은 생성도 소멸도 아니고 이런 경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대륙 이동은 누가 이동하는 거라고요? 대륙 자체가 아니에요. 대륙 이동을 시키는 건 누구라고요? 멘틀이에요. 멘틀 대륙이에요. 베게너가 정말 설명하기 힘들었던 힘이 뭐냐라고 했을 때 21세기 과학자들은 19세기, 20세기 말의 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멘틀 대륙이라고 그랬어요. 또 모르죠. 뭐 100년 뒤에는 뭐 밑에 메기가 산다고 그랬죠. 메기를 꼬리 쳐서 그럼 메기를 잡아야 되죠. 이건 제 하는 소리고 100년 뒤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은 그 스스로 모순이 있어요. 현재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대륙은 누가 이동한다고요? 멘틀 대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땅 열심히 파시다가요. 혹시 그 안에 맥이 큰 거 나오면 이제 학설을 바꾸는 거예요. 땅 속에 맥이가 산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웃어요. 아니, 맥이가 산다는 유럽인들의 생각이에요. 유럽인들은 땅 밑에 큰 맥이가 산다고 생각했어요. 큰 맥이가 살고 그 맥이가 꼬리를 치고 흔들면 땅이 울리잖아요. 그래서 지진이 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맥이 크면 뭐 맥이 그렇게 이상해요. 맥이 매운탕 찍으면 맥이가 작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큰 맥이 1m 60짜리 맥이 있어요. 커요. 유럽의 강에서는 맥이가 보통 한 2m짜리도 보통 있대요. 2, 3m짜리도 있고요. 강에서는 제일 큰 맥이라고 웨일이라고 그러죠. 강에 사는 거는 맥이라고 그러고 바다에 사는 맥이라고 가지고 고래라고 그러죠. 그 메기가 산다. 그게 땅 밑에 어마어마하게 큰 메기가 살고, 메기가 아니고, 메기가 살고, 그 메기가 막 요동을 치면 땅이 흔들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게 지진이에요. 유럽인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또 압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진 나왔을 때 얘기하는데, 땅 팠더니 그 밑에 큰 공간이 있고, 그 물 속에 정말 어마어마한 큰 메기가 있으면 판 구조가 틀린 거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참 저도 좋을 것 같아요. 뒤에 가면 더 나오는데요.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지구 내부에 뭐가 있습니까? 내핵이 있냐, 외핵이 있냐? 그랬더니, 내핵도 있고 외핵도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아니, 거기까지 파왔습니까? 그랬더니, 파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가설을 했을 때 거기 내핵과 외핵이 있고요. 뜨거운 온도가 있고요. 압력은 한 300만 기압 되고요. 온도는 한 6, 7천도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예, 우리도 희망합니다. 지구 내부에 들어갔더니 스위스 치즈가 산더미가 쌓여있고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지구 내부에 갔더니 스위스 치즈가 산더미가 쌓여있어가지고 전 지구인들이 스위스 치즈 구멍을 숭숭 뚫린 걸 먹으면서 수다를 떨고 이렇게 커피 한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얘가 합리적인 가설이라는 거는 지구 내부가 치즈로 되어 있다는 게 합리적인 가설입니까? 지구 내부가 단단한 핵이 있고 300만 기압의 고압이고 6000도의 고온이다. 한쪽은 액체가 되어 있고 한쪽은 고체로 되어 있다.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가설입니까? 그래서 당연히 묻는 거죠. 생각하기에 그게 치즈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쪽에 있는 그쪽이 맞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그럼 생각할 필요 없이 이쪽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구 밑에 메기가 산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지구 밑에 멘틀이 있어가지고 대류 현상 때문에 지진과 화산이 생겨나는 게 맞습니까? 예, 합리적인 가설은 그런 거예요.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죠. 이 지진, 예, 다시 할게요. 너무 사설이 길었죠?
지진은 땅의 흔들림 또는 땅의 진동을 그럽니다. 지각이 이동할 수도 있고요. 단층이 생길 수도 있고 습곡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지각 운동 때문에 지각 이동이 가능해요. 지각은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 무슨 소리라 그랬죠? 대륙 이동 소리를 그랬어요. 발생하는 땅의 진동이에요. 사람도 걸어가면 땅이 쿵쿵 울리는데 뭐 지각이 움직이면 엄청난 진동이 있겠죠. 그런 진동을 지진이라고 한다. 지진이 생기는 장소를 진원이라고 해요. 그 진원에서 가장 가까운 지표를 가지고 진앙 그럽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제일 큰 곳이 어디겠습니까? 진앙이겠죠. 진원에서 가장 가까운 곳 그런 의미니까요.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파가 만들어집니다. 진동이 이렇게 전달되면 물결 모양의 파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지진이 발생할 때 만들어지는 땅의 진동이 전달해 가는 것 지진파. 피파, 종파입니다. 액체, 고체, 액체, 기체 다 통과합니다. 한쪽은 밀, 한쪽은 소, 그래서 밀소파라고도 합니다. 지금 뭔지 잘 모르겠죠? 사진 보고 설명할게요, 다시. S파는 횡파고요. 고체만 통과가 됩니다. 액체, 기체 통과할 수 있어요, S파도. 근데 한쪽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간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출렁출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액체나 기체를 통과하려면. 근데 지구 내부에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액체, 기체는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마루골이라고 합니다. 무반은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림 볼게요. 가장 쉬운 거는 이런 거예요. 아래 위로 꿀렁꿀렁하면 횡파예요. 아래 위로 꿀렁꿀렁하면 횡파예요. 종파는 앞뒤로 흔들립니다. 화살표 같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렇게 흔들리면 종파예요. 빼빼간 부분을 밀이라고 하고요. 등성근장 부분은 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소입니다. 높으면 마루라고 그러고 내려가면 골이라고 해요. 다시 볼까요? 이런 건데요. 지진파가 전달되면 전봇대의 종이가 있겠죠. 그렇죠? 전봇대가 좁아졌다 멀어졌다 좁아졌다 멀어졌다 하면 이거는 종파입니다. 전달되는 게. 횡파는 전봇대가 춤을 춰요. 물결같이. 아래 위로 춤을 추면 그거는 뭐라고요? 횡파예요. 러블리파나 네일리파나 이거는 표면파는 다 빼고요. 이 그림은 앞뒤로 이렇게 흔들리죠. 앞뒤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오는 거예요. 우리 건물 같은 게 P파에 맞으면 벽돌이 튀어나오죠. 벽돌이 튀어나와요.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버리니까 벽돌이 튀어나와요. 이 녀석이 오면 건물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타듯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이 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피해가 크겠죠. 레일리파나 이 로우파는 이것도 일종의 횡파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 녀석들은 표면의 경계만 따라 움직여요. 이제 지각하고 공기, 이 표면을 따라 움직이는 데서 표면파의 일종이에요. 이 녀석이 전달되면 두 파가 전달되면 피해가 굉장합니다.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요. 잠시 뒤에 사진을 보여줄게요, 제가. 이런 지진파가 있어요. 한쪽은 뭐라고요? P파, 이쪽은 S파. 종파, 횡파. 올라가면 마루, 내려가면 돌. 마루, 돌, 마루, 돌. 빼곡하면 밀, 느슨하면 소. 밀소, 밀소. 항상 P파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 S파가 옵니다. 앞에 P파가 오고요. 그 다음 S파가 오고. P파가 오고 S파가 오고. P파 시그널, S파 시그널. 그래서 이렇게 좀 파동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관측되는 지진파예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파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생겼다는 파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지진이 생기면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관측이 돼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죠? 지진파는 생기면 전달되기 때문에 전 지구에서 다 관측이 돼요. 느끼냐 못 느끼냐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크면 느끼지만 못 느끼면 작은 거예요, 그냥. 미국에서 지진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측이 돼요. 일본에서 지진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측이 돼요. 어떻게 될까요? 파도가 많이 줄어들어서 오겠죠. 그래서 거의 느끼지, 사람은 못 느껴요. 하지만 지진계는 느낀다는 얘기죠. 이게 일본에서 생긴 지진인데요. 끊어지면 어떻게 끊어집니까? 띄엄띄엄 끊어지죠? 생각 잘 해보세요. 띄엄띄엄 끊어져요. 이건 어떤 파가 온 거예요? 이 횡파가 온 거예요, 횡파가. 이런 파가 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마루나 골 부분이 부러지는 거예요.
왜냐면 아스팔트는 딱딱하잖아요. 고무가 아니니까. 마루나 골된 부분은 탁탁 끊어지니까 이런 모양이 끊어지죠.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나요? 마루 골이니까. 마루는 부드럽게 휘어야 되는데요. 이 아스팔트는 부드럽게 휘는 물질이 아니에요. 딱딱하니까. 마루 부분에서 탁 부러지는 거고요. 골 부분에서 탁 부러지니까 떡떡떡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 지진파예요. 어떤 학생이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선생님 여기는 왜 말짱해요? 여기는 다리예요. 일본 지진이에요. 이 부분은 교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본에서는 다리는 내진 설계라는 걸 해요. 그래서 여기는 지진 피해를 덜 받고요. 이쪽은 아까하고 또 다르죠. 여기는 지진 피해를 입었어요. 여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진이 좌우로 흐는 거예요. 이거 좌우로 흔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나요? 밀소파가 지나가는 거예요. 밀소파가 지나가는 거라고요. 그 파동이 이렇게만 지나가는 부분은 없죠. 이렇게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파동이. 그럼 밀소파는 얘기는 앞뒤로 흔드니까 부러지는 데는 하나도 없지만 갈라지는 데는 많죠. 상상해보세요. 아스팔트는 딱딱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횡파가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니까 골과 마루가 떨어지죠. 부러져서 아까 좀 전에 사진이 보여주고요. 이 종파가 지나간 거예요. 이거는요. 종파가 지나가면 앞뒤로 이렇게 흔들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밀소가 되는 거죠. 밀이 되는 부분은 좀 피해를 좀 덜 입어요. 소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갈라져요. 되나요? 뭐 하는지? 그래서 이런 모양이 돼요. 이렇게 흔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흔들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데를 좀 괜찮고 이쪽은 많이 가고 여기는 내진 설계 때문에 말잖아요. 모든 길을 이렇게 만들면 좋은데 그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무리 이번이 부자라고 해도 모든 길을 저렇게 만들면 글쎄요. 국가 운영될지 그건 모르겠죠. 뭐 우스갯소리를 하죠. 왜 일본에서는 추추돌 위에다가 건물을 안 세웁니까? 뭐 이런 얘기도 제가 해준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고궁의 궁에 가면 추추돌을 놓고 위에다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일본에는 이게 없어. 잘 이렇게 세우진 않아요. 그냥 땅에다 바로 이렇게 박아요. 이유가 제가 그랬죠. 지진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으니까 추추돌 위에 세워도 돼요. 일본에는 추추돌 위에 세우면 흔들어버리고 빠져버리죠. 그런데 무슨입니까? 우리나라는 몇백 년에 한 번 지진이 나죠. 일본에는 제가 1년에 하루에 한 번이라고 했어요. 아침에 세워놓고 점심때 빠져버리면 새로 세워버리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땅에다 이렇게 바로 박는 걸 했어요. 요즘은 다르죠. 내진 설계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지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를 했죠. 이런 단층대에서 토를 두르는 단층대고요. 탁 이렇게 이동을 했죠. 여기 지진이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가 진원, 포커스. 그러면 진원이고요. 여기가 진암. 이거는 단층면. 그렇죠. 이런 지형이 우리나라에 있냐? 우리나라는 좀 드물어요. 하지만 미국에 가면 이런 지형대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지진대가 요 모양이에요. 여기는 멕시코고요. 여기는 캘리포니아 반도고요. 여기가 캘리포니아 마이요. 지진 사진 갖다 놓고 보시면 돼요. 요 단층대는 안드레아스 단층대. 그래서 단층이 지나가요. 이 지진대 끝에 쭉 따라나가면 샌프란시스코 강에 걸려있는 금문교가 나타납니다. 이런 지진대. 자, 또 볼까요? 힘들죠? 그래도 힘내시고요. 좀 계속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지진이에요. 지구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지진입니다. 지진이라는 얘기는 병원에 가시면 의사분이 뭐해요? 저는 학생 뒤로 돌아요. 청진기 가질 때 여학생들 가슴 들이댈 수 없으니까 돌죠. 저 같으면 배에 가세요. 그래. 여기는. 근데 여러분인데 그러면 여러분은 안 되죠. 그렇죠? 명색이 여학생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뒤로 도세요. 등에다 이렇게 되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몸통 안에서 어떤 소리가 나나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 쉬세요. 그러죠. 숨 쉬세요. 그러면 호파에서 소리가 나요. 호파에서 소리가 이런 걸로 해도 돼요. 이런 거 가지고 해도 돼요. 근데 보통 청진기로 가지고 많이 쓰죠. 근데 지구 내부를 두들겨 보면 지구 내부가 이렇게 생겼다. 가장 가운데 핵이 있고 외에 핵이 있고 멘트 있고 바깥에 지각이 있다. 이렇게 되죠. 이걸 알게 된 거는 이거 가지고 한 거죠. 어떻게 한 거예요? P파와 S파가 전달되는 속도를 봐가지고 지구 내부를 찾아낸 거예요.
지구 내부에서 P8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더라. P8 속도가 빨라지려면 이 종파거든요. 그럼 밀도가 커져야 돼요. 고체이면서 커지면 속도가 빨라지고요. 액체가 되면 속도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불연속면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빨라지면 여기는 고체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스위스 치즈 얘기를 했잖아요. 최소한 지구 내부가 스위스 치즈는 아니다. 왜요? 스위스 치즈면 똑같은 물건이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나와요. 에스파도 속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다 갑자기 없어지면 아니고 똑같이 나오면 지구 내부는 스위스 치즈다라고 그래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않고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고 다시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구 내부는 일정한 상태, 즉 고체면 고체, 액체는 액체가 아니고 액체와 고체가 있고 같은 고체 중에서 밀도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연소면이 여기다 있죠.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불연소면을 경계로 바깥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거기에 비하면 지각은 지구 둘 반경이 6,400km니까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들이 가을에 좋아하는 사과 껍질 정도밖에 안 돼요. 사과 껍질 정도밖에 안 돼요. 지각은 굉장히 얇아요. 그 불연소면에 이름이 있죠. 모호면, 구텐베르그면, 네만.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요. 지진파의 속도가 갑자기 변하는 경계를 기준해서 불연소면이라고 하고요. 모호면, 사람 정식 이름은 모호로 비치치 불연소면이에요. 몇 잔가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잔이에요. 치자 2개예요. 한 개 틀리면 틀려요. 왜냐면 모호로 비치치가 사람 이름이거든요. 모호로 비치치 이까지가 앞에 6자가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그 찾아 빼먹으면 안 돼요. 불연속면, 지각과 멘틀의 경계, 모호면. 구텐베르그는 도그레의 과학자고요. 멘틀과 외핵의 경계. 밑에 그 2개는 그냥 있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모호면. 이거는 꼭 한번 봐주세요. 제일 먼저 발견됐어요. 모호로 비치치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 이름 따가지고 자신 이름 따서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이렇게 부르죠. 그냥 우리는 그냥 모호면 그러면 돼요. 힘들죠, 그쵸? 자,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요. 우리 교과서로는 정말 많이 건너뛰었어요. 어디까지 건너뛰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죠? 우리 치는 정말 많이 뛰었어요. 교과서 326조까지 건너뛰었어요. 화산과 지진. 화산은 대부분 학생들이 우리나라는 참 드물죠. 하지만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가면 화산이 참 많아요. 특히 일본 같은 데 가면 전부 화산이라고 해요, 그냥. 거기 뭐 나무가 있건 말건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전부 화산입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차라리 펑 터지면 속편해요. 왜 평 속편하다 그래요? 한 100년은 적용할 겁니다. 오늘 터져버리면요, 최소한 앞으로 한 10년은 화산 안 터지거든요. 근데 이게 한 10년 전에 터졌습니다. 그럼 불안해요. 터질 때가 돼간다 이런 얘기죠. 화산은 마그마가 짙도록 분출하는 현상이 화산이고요. 지진은 지구의 파운동을 해가지고 지각이 흔들리는 게 지진이에요. 근데 지진이나 화산은 둘 다 공통점은 지진대 화산대 그래서 띠런 모양을 이루고 있고 띠라는 얘기죠. 벨트, 띠입니다. 근데 이 녀석들은 주로 판과 판의 경계에서 잘 생겨요. 화산과 집중됩니다. 자, 그래서 지구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327쪽을 보시면 돼요. 327쪽에 나와 있는 화산과 지진이 됐네요. 빨간 점들은 전부 뭡니까? 빨간 점들은 전부 화산이에요. 전 세계 분판 화산이고요. 이런 빗금차가 찍찍찍 끄는 건 이거 판과 판의 경계예요. 한번 겹쳐놔 보는 거예요. 까만 선들은 이건 판과 판의 경계예요. 그랬더니 어떤 경계가 있냐? 그랬더니 빨간 점이나 이 판과 판의 경계가 거의 일치하죠. 내부 쪽에는 화산 없어요. 이 내부 쪽에. 태평양 한가운데도 뭐가 있어요? 하와이섬 빼면 화산 없어요. 남미에도 대륙 가운데는 없어요. 아까 이라 공부라 그랬어요. 이쪽에 어디 있다 그랬죠, 제가. 그거 빼고 나서는 화산 거의 없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화산도 판 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지진 한번 볼까요? 수업시간에 제가 링 오브 파이어가 뭐냐? 불반지가 아니고요. 불의 볼이에요.
화산은 대부분의 화산은 또 가만히 들어오는 특징이 뭡니까? 이 태평양 중심으로 있어요. 유럽에도 몇 개 있긴 한데 대부분의 화산, 전 지구의 한 80% 이상이 이 태평양 중심으로 있어요. 그래서 불의 고리라는 말을 씁니다. Ring of Fire. 이 그림은 전 세계에 분포하는 지진이 발생한 장소를 점을 찍은 거예요. 역시 똑같죠? 물론 화산보다는 분포가 전 지구적이지만 그래도 주로 발생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이 판과 판의 경계죠. 판과 판의 경계에서 지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지진이 제1등으로 발생하는 게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일본, 그 다음에 남부 유럽 쪽에 해당되는 지중해와 남부 유럽. 전 세계 지진은 전 대부분 여기서 일어나요. 여기 아니면 여기. 상대적으로 이런 내륙 지역은 뭡니까? 대륙의 내륙 지역은 지진이 좀 적어요. 그리고 규모나 강도 면에서도 굉장히 작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주로 단층 때문에 생겨요. 옆으로 이동하는 단층이라든가 아래 위로 이동하는 단층이라든가 이런 단층 때문에 생깁니다. 단층은 판이 이동할 때 지구는 대륙판이 이동할 때는 이게 가볍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무거우니까 물과 이렇게 쓱 밀려가면 지진이 안 생겨요. 근데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붙어 있다가 그냥 물이 흐르듯이 쓱 밀려가면 안 생겨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둘이 붙어 있다가 버틸 만큼 붙어요. 한꺼번에 어떻게 합니까? 탁탁 움직이죠. 2010년인가요? 2011년인가요? 저도 벌써 기억이 헷갈리네요. 2011년이겠죠. 3월 달에 뭐가 일어났어요? 일본에서 대지진이 났죠. 그 대지진 때문에 지구 물리학자들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 지진 때문에 지각이 9cm 이동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9cm 이동했다는 얘기 상상이 되나요? 10cm도 아니고 9cm나 이동했다. 대륙이라는 큰 덩어리가 그 지진 한 번 때문에 뭐가 이렇게 9cm 이동했다. 다른 얘기를 하자 그러면 그 대규모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지각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지각이 1년에 1mm씩 조금씩 계속 쫙 움직여주면 참 좋아요. 그럼 지구 큰일 없어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탁탁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럴 때 대규모 뭐가 생겨요? 지진이 생깁니다. 이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요. 이것도 전부 무슨 운동이냐 그러면 판 구조론으로 설명해요.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판들은 1년에 한 7, 8cm, 많이 더 평균 내면 한 5cm 정도 움직여요. 이게 5cm 정도 움직여요. 그냥 5cm를 1년 내내 움직이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한꺼번에 탁탁 움직이니까 이게 지구가 계속 어디에선가, 지금도 지구 어디에선가는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 같아요.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참 사람 참 불행하다는 거죠. 자, 또 마음이 이제 다 돼가죠. 시간도 많이 흘러요. 그래도 우리 열심히 해봐야죠. 마지막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조산, 마지막 시간이 아니네요. 한 시간 더 있죠. 조산운동, 조립운동 해볼게요. 조산운동이나 조립운동은 전부 판의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판입니다. 판의 운동으로 만들어진 큰 규모의 숲곡 단층을 동반한 산맥에 만들어진 과정이 조산운동. 조립운동은 조산운동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어나요. 융기 침강운동이 조립운동입니다. 습곡 산맥 하는 거는 전부 어디입니까? 조산운동입니다. 규모가 조산운동이 큽니다. 조산운동은 판 구조론으로 설명합니다. 판의 소멸 경비에서 조산운동이 일어납니다. 대륙판, 해양판이 만날 수 있고요. 대륙판과 대양판이 만날 수도 있어요. 대륙판이 타고 오를 수도 있고요. 깔아앉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씩 모양이 조산운동의 과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볼게요. 이건 조산운동인데요. 이쪽에 있는 거는 대륙판이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해양판입니다. 밀리면 누가 가라앉는다 그랬죠? 이 해양판이 가라앉는다 그랬죠. 해양판이 가라앉는다는 얘기가 이 부분이 실전 어떤 대륙판에 대륙의 연변에 있는 이 바다에 있는 이 부분은 이런 모양이죠. 밑에 잡아당기고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잡아당기고 있는 모양이니까 이 판운동이 멈추면 이 부분이 위로 솟구쳐요. 그래서 조산운동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오래 사시면 돼요. 한 3억 년 사시면 3억 년 뒤에 아시아 대륙 호상열도가 이게 대륙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셔도 돼요. 공부를 좀 더 하셔가지고. 이것도 조산운동입니다.
이것도 조산운동이에요. 대륙판이 해양판을 타고 오르는 거예요. 미국 대륙이 태평양판을 타고 오르면 이쪽 부분에 뭐가 만들어져요? 여기 있죠. 로키 산맥이나 안데스 산맥 같은 대규모 산맥이 만들어져요. 미국 대륙이 태평양판을 타고 올라요. 근데 미국 대륙 가만히 지도 같은 거 보시면 미국의 서해안 쪽에, 태평양 쪽에는 섬이 그렇게 없어요. 아시아 대륙 주변까지 섬이 없어요. 여기는 호상열도가 안 생겨요. 그냥 타고 오르는 거예요. 산들은 전부 화산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 악나라다 그래야 되니까 지옥 같은 화산이 미국에 있어요. 무슨 산이죠? 무슨 워싱턴 산인가. 산이 폭발해가지고 300m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산도 여기 있어요. 가끔 사회 시간에 나오는 게 이게 석국산.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부딪히면 어떡합니까? 둘 다 안 가라앉아요. 왜냐면 둘 다 밑에 멘틀인데요. 이 멘틀이 대륙판보다는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가라앉지를 못해요. 그럼 둘이 떠나면 위로 솟아 오르기만 해요. 그래서 세계 제1의 습곡 산맥이 있죠? 어디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이 있죠. 히말라야 산맥도 이론상으로 보면 이게 뭐 우주까지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 1단에서 제가 가르쳤죠. 계속 빙하가 어떻게 하고요? 침식을 시키니까 더 이상 높아지지는 않을 뿐이에요. 알프스 산맥도 똑같습니다. 1년에 몇 센치씩 좀 높아집니다. 그래도 더 이상 실제로는 높아지지 않는 거는 뭐라 그랬죠? 침식을 시켜내니까. 인도 대륙, 아시아 대륙이 충돌해서 생긴 게 이건 대륙판과 대륙판이죠. 이것도 조산대에 들어갑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조산대가 생길 때 대륙 이동과 관계 있느냐? 그렇죠. 인도 대륙은 2억 년 전에 여기 이렇게 삼각 대륙이 이렇게 있었어요. 2억 년 전에 남이 50도 근처에 있었어요. 남극 근처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8천만 년이니까 중생대에 오면 남이 30도 근처에 있고요. 6천만 년 전에 중생대가 거의 끝날 때입니다. 신생대가 시작될 때 어디 있습니까? 적도 근처에 걸리고 있었어요. 현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북이 20도 근처에 있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밀고 가서 충돌했다는 얘기죠. 아시아 대륙과. 이동한 거리가 이게 엄청나요. 그리고 이 사이에 있던 퇴적물들을 어떻게 됐어요? 쫙 걷어가지고 저 산에다가 쭉 쌓아놓은 거잖아요. 이 바다 위에 있던, 이 바다가 테티스라는 바다가 있었다 그랬죠. 테티스의 바다 위에 있던 퇴적물들을 쫙 걷어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에다가 쫙 쌓아놨어요. 뭐 뭉쳐가 쌓아놨어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에 가시면 고생대나 중생대에 있던 화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귀하게 생각하는 뭐 공룡 화석, 무슨 화석, 무슨 화석 엄청나게 많아요. 저 화석들이. 이유는 인도 대륙이 쫙 걷어가지고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참 많이 또 연행했구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뭐라고요? 습곡산맥 설명하는 것도 한 구조론이죠. 자, 한 구조론에 따르면 조산대는 전부 어디에 따릅니까? 소멸경계에서 생겨요. 소멸경계에서 생겨요. 소멸경계에서 대륙이 생긴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지각이 생기는 게 아니고 대륙이 생기는 거예요. 지각이 생기면 발산경계라고 하죠. 조류운동은 조산운동에 비하면 규모가 좀 작습니다. 작지만 이것은 무시할 수는 없죠. 주로 생기는 건 빙하 해빙, 빙하가 녹는 거예요. 또는 땅의 침식, 땅의 퇴적도 있어요. 그리고 지각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현상이 조류운동이에요. 조류운동. 그래서 제가 침강융기다가 있더랬죠. 우리나라 사회생활을 배웠는지 모르겠네요. 동해안은 융기지형, 서해안은 무슨 지형? 침강지형. 그렇죠. 동해안이 융기하는 이유는 서해안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침강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왜 침강하냐?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죠. 뭐라고요? 중국 대륙이 뭐가 크다고요? 강들이 크고 실은 나라는 토사 양이 엄청나요. 크게 양이 엄청나다는 얘기죠. 1년에 뭐 수억 톤이에요. 그 많은 토사들이 어디에 쌓여요? 서해바다에 차곡차곡 쌓이니까 서해바다가 내려가고 동해바다가 솟아오르죠. 저런 학설입니다. 제 개인적인 학설이에요. 뭐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실제로 이런 학설이 맞는다 그러면 조류운동이 있었냐면 교과서 331쪽에 제가 있다 했죠. 교과서 331쪽에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세 번째 그림, 오른쪽에 세 번째 그림이 세라피스 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진은 최근의 사진입니다. 가장 최근의 사진인데요. 주변 둘러보면 물이 없어요. 아마 사람이 걸어도 다녀도 될 만큼 바짝 마른 땅을 봅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이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진 교과서의 가장 안쪽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도 현재 물이 없죠. 그렇죠? 근데 이건 1950년대 사진이에요. 물이 있어야지. 비가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바다예요. 여기 1950년대까지는 여기 바닷물이 여기 입구에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땅이 융기를 한 거죠. 이 융기 지형이에요. 원래 세라피스 사원은 로마인들이 기원한 1세기경에 만들었어요. 세라피스 사원은 어디냐? 나폴리 외곽에 있어요. 나폴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라는 나폴리 있어요. 베수비오 화산이 있고요. 그 옆에 나폴리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 옆에 보면 이 세라피스 사원이 있어요. 한 유적입니다. 로마 시대 유적인데요. 로마인들은 저지대에 사원을 안 만들어요. 좀 높은 곳에 만듭니다. 동산 같은 곳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합니까? 뭐 기도도 하고 합니다. 로마인 이야기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로마에는 신관 계급이라든가 사제 계급이 없어요. 사제 계층이 없어요. 누구나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뭐 이상하게 안 되죠. 그렇죠? 목사라든가 어떤 승려라는 계급이 없어요. 로마인들은. 그래서 여기는 뭐 하는 거냐면 친절을 만들어 놓고 관리는 있겠죠. 관리 말고 지가 거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세라피스 사원이 부부의 평화의 신이다 그러면 마음으로 손잡고 데려가가지고 신께 기도하노니 우리 부부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하는 장소예요. 지들끼리 기도하다 뭡니까? 기분 내키면 집에 가는 거고 기분이 좋으면 밤새 기도하다가 가는 거고 부부싸움을 했으면 우리 규칙도 있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했으면 둘이 한꺼번에 싸우면 안 된대요. 어떡합니까? 한 명씩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한 명씩 들어가가지고 신이 나는데요. 저 남편이 저 때렸는데요. 그러고 나면 남편이 들어가서 마누라가 밥을 안 줘서 때렸는데요. 그래 한 명씩 데리러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효과가 있죠. 신 앞에 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하는 얘기죠. 마누라한테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둘이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이름을 빌렸을 뿐이지 대화를 하는 거죠. 부부지간에 또는 뭐 가족지간에 대화를 하는 거죠. 이건 참 합리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 신전이 바닷속에 가라앉았다가 떠오르는 거예요. 가라앉는 것은 침강이고요. 떠오르는 것은 융기입니다. 침강과 융기 역사를 가진 지금 도시가 여기 세라피스 사원이에요. 하나 더 볼게요. 이건 우리나라에는 정동진입니다. 해안가입니다. 정동진 해안가예요. 여기죠. 여기 평평한 부분이 해안 남부예요. 앞으로 한 100만 년 전에 바닷물이 여기 있었어요. 찰랑찰랑 여기 있다가 이렇게 솟아오는 거예요. 이거 침강지형인데 이게 뭐 침강지형이냐 그러는데 이거 런던하고의 템즈강이에요. 제가 사진 보여준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영국 북부 지역은 스코틀랜드 지역인데요. 빙하기 때 거기 두께가 한 3,000m쯤 되는 얼음 덩어리가 있었어요. 이 무게가 엄청나죠? 지금 근데 스코틀랜드 지금 가면 빙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상상을 좀 해볼게요. 이쪽이 영국 남부 지역이고요. 이쪽이 스코틀랜드라 치면 여기에 무거운 물체가 있으면 영국이랑 땅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죠? 얼음 무게가 여기 이만큼 있었어요. 근데 얼음이 녹았으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가벼워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떠오르면 영국 남부 지역은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이게 옛날에 끝나버렸으면 좋은데 지금도 진행되니까 영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돼요? 바다가 자꾸 밀고 들어오잖아요. 육지 쪽으로. 영국 남부 지역에 영국에서 제일 큰 도시 런던이 있죠. 런던 입구가 템즈강이죠. 템즈강에 자꾸 바닷물이 밀려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어오지 말라고 막은 거예요. 막아서 수분이 하나도 안 보이죠. 그렇죠? 예. 가장 큰 문제가 언제냐 그러면 평시 때가 아니고 만조 시간이에요. 바닷물이 가장 높은 차오르는 시간이 만조라 그랬죠. 그때 바닷물이 템즈강 쪽으로 굉장히 많이 역류를 해요. 그러다 보니 뭐합니까? 그 시간에 여기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선택 여지가 없어요. 만약에 한강이 자꾸 침강을 했다. 한강 앞에 탁 막아버렸으면 좋은데 그럼 홍수 때 그러면 어떡하죠? 한강 하구에다 탁 막아버리면 서울시내 물이 다 잠겨야 되잖아요. 이 골치라는 얘기지. 근데 우리나라는 침강 융기가 영국만큼 빠르진 않아요. 그래서 대체할 시간이 여기는 좀 빨라요. 수천 미터 두께의 비가 하면 1년에 눈에 띌 만큼 가라앉으니까 영국이 조금
고민이 아닌 고민이죠. 차라리 몰랐을 때가 속편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자, 이제 마지막 타임입니다. 지구의 과거는 지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요, 332쪽 경기도 서해안에서 발견한 지구의 과거.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연천에라도 가볼까? 있는 것도 있어요. 연천에 가시면 부정합이 있고요. 우리나라 서해안, 특히 시화호. 인천 학생들은 많이 가봤을 거예요. 시화호 그러면 모르지만 밑에는 제부도 또는 대부도. 그래서 놀러 가요. 엄마 손잡고 그 옆에 지나다니면서 시청 한 번도 안 보다는 게 참. 제부도 들어간 입구에 그 조개구이집 제가 그랬잖아요. 조개구이집 옆으로 걸어가시면 한 100m만 걸어가시면 지층 기가 막힌 지층이 있어요. 제 사진 몇 장을 보내주고요. 실제 수업할 때는 제가 다 보여줬죠. 바로 이따가 볼게요. 많은 게 있죠. 습곡, 단층, 정단층, 역단층, 정합, 부정합 많죠. 이런 건 쉬워요. 자료 있으니까 외우고요. 근데 사진 보고 또는 현장에 가서 이게 정단층인지 역단층인지 찾아내는 게 우선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냥. 이 봤던 사진이죠. 봤던 사진이에요. 수업 시간에 봤어요. 단층입니다. 자, 저기 학생들 중에 누가 손 한번 들어볼래요? 이 단층이죠. 단층이라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요. 단층이 이거예요. 이렇게 단층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정단층입니까? 역단층입니까? 그럼 또 한참 생각해야죠. 기준되는 것도 찾은다 했어요, 제가. 여기는 이 선이 있죠. 이거. 여기 있죠. 요 선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죠. 그럼 본래는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근데 이놈이 어디로 갔어요? 밑으로 갔죠. 그래서 밑으로 갔는데 잡아 땡긴 거죠. 그럼 이건 무슨 단층이에요? 정단층이에요. 자, 이것도 단층이다 했죠. 어디 단층이 있어요? 단층이 여러 개 있어요. 여기도 단층이고 여기도 단층인데 그냥 이거 볼게요. 이게 단층이죠. 그리고 기준 내는 거는 여기 하나 있고요. 그럼 이 단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여기 이렇게 있을 때 단층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거는 역단층이에요. 이거는 뭐라고요? 정단층입니다. 써놓고 정단층, 역단층이 뭐냐? 외우기는 쉬워요. 하지만 사진을 보고 또는 현장을 가서 이게 무슨 단층입니까? 예, 찾기가 쉬운 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그랬을 때 뭐가 됩니까? 예. 밀었을까, 당겼을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한번 더 볼까요? 이거는 뭡니까? 이건 옆으로 그냥 평행한 지층이에요. 평행한 지층을 가지고 그냥 정합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2층과 2층 사이에 뭐가 없다고요? 2층과 2층 사이에 시간의 단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층들이 뭐라고요? 정합.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꼬부라진 걸 뭐라 그래요? 습곡. 미는 힘이 생긴 거죠. 여기는 시간의 단절이 없습니다. 정합. 미는 힘이 생겼습니다. 습곡. 자, 이 3이 남았죠? 뭐 남았어요? 뭐 남았어요? 부정합. 질문. 거기 뒤에 전화기 던지는 학생. 자,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 지층구조가 무엇입니까? 패스는 이 지층은 당일의 힘이 작용하여 만들어진 바로이다. 자, 보시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단층면이죠. 그렇죠? 이게 단층면이에요. 네. 2층하고 요층하고 같아야 되는데 여기 약간 내려가 있죠.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여기 약간 내려가 있어요. 아, 그럼 간단하네. 예. 정단층이야, 이거. 정단층.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제가? 부정합이 있냐? 부정합의 의미는 긴 시간의 단절, 퇴적 중단의 역사.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 부정합이 있냐? 여기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부정합이 있죠. 자, 여기 보면 층리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있죠. 여기 부정합 많아요. 근데 이 녀석은 여기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와 요 사이가 뭐라고 할까요? 부정합이에요. 여기는 다시 이렇게 있죠? 보고 있나요? 여기는 다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있다 이랬다는 얘기예요. 여기 어딘가 연고가 있다고요? 부정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A, B, C 세 개의 층이 시간의 연속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 반절이죠. 하나, 둘, 세 개. 두 개라 그럴까요, 그냥? 위층, 아래층이 연속이 아니죠.
연속이 아니니까 단절, 시간 단절이라는 거고요. 퇴적이 계속 되지 않고 깎여 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퇴적 중단입니다. 그래서 부정합이라고 부르네요. 부정합을 찾을 때 위층 아래층의 물결 무늬가 다른 것만 찾으면 돼요. 돌아가는 지층이나 습곡의 패턴이 다른 걸 찾으면 그게 뭐라고요? 부정합이에요.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정합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은 판 대륙 이동과 판 구조론 여기까지 다 하겠습니다. 습곡이 생기고 단층이 생기는 것도 알고 보면 전부 뭐에 연관이 있어요? 판 운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판과 판이 밀면 습곡이 생깁니다. 역단층이 생깁니다. 판과 판이 잡아 당기면 정단층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구에서 생기는 모든 지질 구조 또는 지진, 화산은 뭐라고 떼놓을 생각 없어요? 판 구조론과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판 구조론은 중요하고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뒤로는 제가 이제 끝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남았고요. 물론 연습 문제 절반만 제가 풀어줍니다. 꼭 기억하세요. 연습 문제 2번이 나가고요. 매 다음에 2번씩의 연습 문제가 있고요. 25문제 또는 30문제 조금 안 되는 연습 문제가 2번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6번의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절반은 제가 풀어줍니다. 그리고 절반은 풀어준다는 얘기는 여기서 풀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풀어줍니다. 그리고 절반은 녹화를 해서 올려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시간은 한 번 더 남았죠? 어디가 남았습니까? 뒤에 가시면 위는 정전기 부분입니다. 정전기는 중학교 과정, 1학년 과정에서는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마찰전기와 정전기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10단 정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